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하려고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경기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 경기인데요. 조금 약간 예상 밖으로 좀 약간 차이가 원사이드하게 벌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수원이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상 3대0까지 벌어지면서 후반 중반 이후로는 완전 수원 페이스였고 전북으로서는 이렇게 홈에서 크게 질 줄 몰랐을 텐데 또 약간의 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좀 아팠을 패배였을 것이고 수원은 오랜만에 정말 전북한테 약했던 징크스를 깨면서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를 보시면서 이제 전북 팬들은 야, 우리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수원 팬들은 아, 야, 뭐야, 우리 좋잖아 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경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 얘기들을 좀 조금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수원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둑알을 보통 많이 불러오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먼저 일단 수원에 대한 일반론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원이 이번 시즌에 잘 보시면 정말 이 강팀들을 잘 잡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한테 최근에 지긴 했지만 수원이 이긴 팀을 보시면 3골 넣고 이긴 팀 울산, 포항, 전북 전북한테 물론 1대3으로 진 적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강팀들 상위권에 포진할 만한 팀들 작년에 잘했던 팀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그냥 뭐 1대0으로 이긴 게 아니라 거의 박살을 내다시피 했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수원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색깔을 생각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5-3-2를 쓰고 있죠. 이번 시즌 내내. 그러니까 플랜 A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는 아닌 거죠. 왜냐면은 최전방부터 수비를 많이 해주는 정상빈이나 뭐 강현묵이나 이런 선수들을 쓰면서 사실은 활동량으로 그런 어떤 강한 수비와 함께 역습을 끌어가고 있는 팀이고 그게 이제 이 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또 한계가 되기도 하는 게 지금 진 팀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팀들은 되게 잘 잡았는데 그 중위권이나 좀 여기다 승점을 잃는 경기들이 좀 생기죠. 예를 들면 이제 제주 같은 팀들 지난 물론 이번 라운드에서 졌지만 더 끈끈하게 많이 뛰는 팀이나 비슷하게 이제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어떤 이 질척질척한 싸움을 벌이는 팀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수로 해서 한 골이 들어가게 됐을 때 지난번 전북을 만났을 때 이제 세트피스에서 골 주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 경기들이 됐을 때는 수원이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힘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공격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0대0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 한 골 넣고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하면 그 뒤를 노려서 정상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라인 올리는 팀을 만나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정상민 선수 같은 선수를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원이 우승 경쟁팀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는 그런 어떤 한계입니다. 이 강팀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선수 비백습을 너무 잘 갖춰놨는데 이게 이제 수비를 같이 우리도 수비할 거라고 수비 대 수비로 맞서는 팀을 만나면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수원이 고민을 해봐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지금 선수 구성이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우리도 이제 올해 공격 축구할 거야라고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시즌 준비를 다 이렇게 단단한 수비 쪽으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올해는 확실히 수원이 이 주전 선수들이 막 줄부상이 나가지고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는 이 수원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나. 특히나 이 강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강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위가 높은 팀들, 좀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이기고 싶은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잘 괴롭혀줄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실로 오랜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 울산 이겼을 때 말씀드렸지만 실로 오랜만에 수원이 조금 수원다워졌다. 예,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이렇게만 일반론만 하고 가면 아쉬우니까 제가 이제 수원에서 좋았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을 일단 한번 불러올 건데요. 바둑을 불러오고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오늘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 수원의 수비 라인입니다. 사실은 수원이 비슷한 팀들이나 좀 이렇게 신이 나는 경기들에서는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 보통 2명이에요. 김태환하고 이기재가 신이 나면 그날 수원이 경기가 잘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왜냐면 이제 지금 5-3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얘가 가면 안 되는데. 자, 얘 놓겠습니다. 얘를 가야죠. 자, 또 여기 있는 이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5-3이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서는 때가 많은데 측면 공격을 이 두 선수가 김태환과 이기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높이 올라와 있으면 그날 공격이 잘 되는 때가 많아요. 사실 수원은 그래서 윙백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공격적인 축구, 수비적인 축구가 정해지는 경기인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멋진 무회전 중거리슛을 꽂았습니다만 그거 제외하면 이기재, 김태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에서 안 보였던 경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김태환 선수가 원래 여기를 얼마나 여기를 들쑤시고 다닙니까? 그리고 얄밉게 축구하고 이기재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사실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많이 보인 경기는 아니었다. 그 얘기는 오늘은 수원이 조금 뒤에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수비를 단단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경기를 보면서 이제 전북이 그래도 순위가 높아서 이기지 않을까? 그게 특히나 홈이고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적어놨던 건데 이게 수원의 승리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멋진 장면이 됐던 것 같은데 전반 41분 20초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강영묵 선수가 이 수비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그 전반전에 전북의 오른쪽 측면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 선수하고 미드필더 선수들하고 공 주고받는 장면인데 강현묵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공을 여기다 놓고 이 두 선수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패스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수비를 계속 잘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여기 쫓아가다가 여기를 주면 A 하고 수비를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수비를 하러 일로 가요. 그러면 여기다 공 다시 주면 가기 싫잖아요. 근데 일로 다시 옵니다. 강현묵이. 근데 또 주면 또 쫓아가요.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원이 정말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 이 전북의 공격 전개를 제어하기 위해서 활동량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선수들이 전북이 더 많지만 이 수원 선수들이 활동량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차이를. 왜냐면 한 번 제쳐져도 금방 쫓아와서 수비를 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그 고승범 선수가 엄청 잘하고 있고 김태환도 잘하고 있고 막 이런 뭐 강현묵도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을 다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잘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게 제가 울산전을 수원이 이기고 나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팀한테는 어떤 팀이든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제가 보기에는 전북의 공격이 나름대로 몇몇 장면에서는 괜찮은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원이 워낙 수비 조직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박살내는 것까지는 솔직히 힘들지만 과정에서 한두 개를 좀 만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김승대 선수가 좌우로 빠져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수원이 정말 잘 따라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그 어떤 이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앞에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의 앞부분을 굉장히 수원이 잘 썼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몇몇 가지 디테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칭찬을 크게 해야 되는 선수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 바둑알을 잘 보시면 이거 보면은 수원 팬들이 아시지 않을까요? 이 장면? 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공을 끊어가지고 고승범 선수가 이쪽 측면으로 연결해 놓고 이쪽에서 이제 고승범이 김태환한테 공을 다시 받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부터 이제 시작인데 여긴가? 고승범이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고승범이 여기서 이제 공을 딱 잡으면서, 백승호 선수가 이쪽에 있던 김태환 선수를 잡으러 가고 측면에 빠져나와 있었고, 최영준 선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고, 고승범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최영준 선수는 따라오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따라왔으면 고승범 밀고 왔을 테니까. 따라오는 게 맞는데, 여기가 이제 김민우, 제리치, 정상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우한테 딱 패스가 들어갔을 때 홍정호 선수가 여기를 잡으러 나오고 이용 선수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리치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김민우의 패스가 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상민 선수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서 공을 받아줬던 이 고승범이 따라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정상민 선수 진짜 좋은 게, 정상민 선수를 지금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때 은바페를 본인도 롤모델로 뽑았다 그러고, K 은바페, 오늘 이제 푸플리스트에 있던 푸플리스트 이종현 기자가 이제 K 은바페라고 썼더라고요.
그런 음바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바페라는 선수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과 폭발적인 그 순간적으로 가속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뭔가 그 개인 능력에서 많은 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음바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조금 눈에 안 띄지만 두 가지 꼽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음바페가 오프 더블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수 간결해요.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을 잡거나 할 때 한 번이나 두 번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끌질 않아요. 끌면 상대 수비수들도 타이밍을 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정상민 선수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김민우가 공을 딱 잡았을 때 이 몸의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앞을 향해 있어요, 정상민 선수가.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김민혁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아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뛰어서 먼저 이 패스가 들어올 길을 찾는다고 몸을 돌려놓으면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또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민혁이 몸을 이렇게 돌려서 정상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다 그래서 김민혁 선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몸을 먼저 돌려놓고 있다면 이 뒤로 돌아 들어가면 아마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김민혁 선수가 이거를 패스기를 자른다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최철순 선수가 사실은 약간 잉여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숫자상으로는 충분했던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았던 상황은 아마 최철순 선수가 여기를 막고 김민혁 선수가 이 뒤를 막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정상빈이 앞으로 진행을 하니까 패스가 들어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선 사실 이거를 앞에를 보고 있는 수비수가 앞에 보고 있잖아요. 여기 이 패스를 자르기 위해서 이거를 김민혁 선수가 자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측면에 있던 최철수 선수가 이거를 정상민처럼 빠른 선수를 뒤에서 잡아서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패스가 들어오고 이 선수가 앞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공을 받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끝난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송봉근이 잘 막는 어떤 1차적인 어떤 선방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준 거 자체가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격수가 참 우리나라에도 많은 베테랑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최종 라인에 맞춰서 여기를 순간적으로 각도를 이렇게 내면서 들어가는 공격수가 저는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을 내면서 그 장면 다시 돌려보시면 정상민이 자기 발 앞에 달라고 공간에다 달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 앞에 받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솔직히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빈은 여지까지 폭발적인 드리블하고 뭐 다리 사이로 슈팅을 넣거나 그런 것만 봤는데, 오늘 두 번째 골까지 해서 오브더볼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격수들이 공격적인 그 방향을 향해서 공을 잡아놔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건 공격적으로 공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놓은 상태로 아예 수비 뒷공간에서 공을 잡아버리는데, 여기서 공 잡아버리는데 당연히 공을 이렇게 잡으면서 가는데 골대를 보고 잡잖아요. 이거 자체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이 메탄의 어떤 또 오랜만에 나온 정말 좋은 생산품 유망주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전에 파울이 한번 불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주심하신 분이 잘 안 보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K리그에서 그 진행이 많으신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북이 거기서 멍 때리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같았으면 불었어요. 그 전에서 백승호 선수한테 고승범 선수 충돌이 있었는데 저 같으면 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좀 느슨하게 쓰면 안 됐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늘의 주심의 성향을 봤을 때 자주 있는 일이다 라는 거를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불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저 같으면 불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끊어낸 다음에 최성근 선수가 김보경 선수의 그 공을 정확한 태클로 끊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정상빈 선수가 뒤를 딱 뚫고 넣었는데, 그때도 정상빈이 볼 받으러 가는 자세가 앞을 보고 있다. 김민혁 선수가 그때도 앞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이미 몸이 앞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 들어오면서 잡아놓고 두 번째에 때려 넣죠. 근데 아까 그 첫 장면에서도 골 장면 보시면 여기서 잡아놓고 두 번째 때려요.
그러니까 슈팅이 투터치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빈이 정말 좋은 공격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슈팅 때릴 때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잔발이 별로 없어요. 타이밍 재는 게 별로 없어요, 정상빈 선수. 그게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기 선수 얘기도 하나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정상빈이 앞으로 보고 본인의 공간을 쓸 줄 안다는 게 상당히 좋았다.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기재 선수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이제 이기재 선수의 이 달라진 경기력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기재 선수의 장점도 결국에 저는 이 팀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라는 선수가 왼발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시즌에 좋아진 거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도 유명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연령별 대표 때부터 왼발 좋기로 유명한 선수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기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잘 보시면 슈팅 때릴 때 보면 혼자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기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윙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 있잖아요. 측면으로 빠져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정상빈이나 강현묵처럼 측면 빠져주는 선수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들을 중앙을 잘 좁혀줘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수비가 먼저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일 때 본인이 잘 재서 올라오면 여기가 무주공산일 때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 때 이쪽 중앙에서 움직이는 공격수들을 맡게 되잖아요. 수비수들이. 근데 이기재 선수가 올라올 때를 누가 잡아야 되냐면 보통 여기 있는 윙포드들이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윙백을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런 때가 많은데 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서 공이 돌고 있으면 이 선수가 슬금슬금 올라오면 티가 잘 안 나요. 반대편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 하이라이트 잘 돌려보시면 그 하이라이트는 잘 안 나오고요. 하이라이트 중에서 그 느린 장면 나오는 거를 잘 보시면 이기재 선수가 아마 세 번째 골 넣기 전에 아마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공이 돌다가 김민호 쪽에 들어가니까 슬금슬금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으러 가는 선수가 누구냐? 쿠니모토입니다. 근데 쿠니모토가 중앙 쪽에 많이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당겨져 있었는데 이기재가 올라오는 걸 미처 못 잡고 있다가 그냥 중거리를 얻어맞은 겁니다. 근데 그 왼발 킥은 그냥 괴물 같은 왼발이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기재 선수가 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수비로 내려설 때 공격으로 나갈 때를 잘 구분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수비가 단단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몰아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습할 때는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이 라인을 거의 이쪽을 방해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이기재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신나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윙백들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미드필더만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제끼고 튀어나오면 여기가 다 이기질 거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좀 제리치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제리치를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원래는 제리치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어야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리치는 거의 수비할 때 내려가 있으면 앞에다 정상빈을 두고 제리치 여기 있죠. 그래서 볼 키핑 셔틀을 하더라고요. 네, 공 지켜주고 옆에 내주면 이게 정상빈한테 들어가는 형태를 많이 썼는데 어찌됐든 제리치는 이런 식으로라도 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수원이 좀 잘해가지고 수원 리뷰가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항상 방송에 팬이 많으신 이제 전북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 얼굴로 돌아와서 좀 전북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북 팬들께서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경기째 승리가 없고 뭔가 답답한 흐름이죠. 골이 많이 안 나오고 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짚어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지난 몇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을 보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좌우 밸런스를 하나 꼽고 싶어요. 제일 컸던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극우파 축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바둑알 불러올까요? 자, 왼쪽 수비가 최철수 선수였죠. 오른발잡이입니다. 왼발을 못 쓰죠. 왼쪽 윙어는 형식상으로는 김승대였죠. 하지만 김승대는 전형적인 세컨 스트라이커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후반전에는 아예 일루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김보경 선수 중앙 미드필더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성윤이 있었죠. 근데 오른쪽에 이용입니다. 넓게 쓰는 선수. 그 다음에 백승호랑 최용준이 여기 있는데, 백승호 선수도 왼쪽에다가 쓰고 싶어, 뭐 백승호, 최용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걸 와이드하게 쓰진 않으니까, 백승호 선수 자체도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김승대 선수처럼 좁히는 걸 쓰고 싶으면 많은 팀들이 선택하는 게, 여기가 이주용이 나오면 좀 맞지 않나요? 이주용 이렇게 나오고, 김민혁 땡기고, 최철순 이렇게 땡기고, 최영준, 여기 밸런스가 이렇게 잡히면 뭔가 이쪽을 이주용이 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죠. 왜냐면 최철순 선수 자체도 여기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 하긴 합니다만 오른발이 편한 선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왼발로 드리블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계속 공격이 오른쪽에서만 벌어지는 감이 아주 심했죠. 아주. 후반전 중반까지도. 그리고 쿠니모토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더 답답해지는 게, 쿠니모토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장면도 이게 나와요. 좋은 장면도 이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좁은 공간에서 이 선수들이 뭔가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는 훨씬 좋잖아요. 가까우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오늘 수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자제시키면서 중앙 쪽에 밀집해가지고 수비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를 같이 좁게 해버리니까 공이 더 안 도는 경향들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장면들은 사실 김승대 선수 쪽에서는 오늘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면 김승대 선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에 뭔가 묶여있는 느낌인데, 김승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여기를, 이 뒤를, 이쪽을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26분 20초에 김승대 선수 왼쪽 측면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혼자 공 연결해주다가 막 뒤로 뛰어가요. 여기 뒤에 있다가. 이거 자체도 전 되게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3자 움직임의 전형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장면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패스가 여기서 뛸 때 김승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이쯤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패스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이제 김승대가 움직이는 거를 누가 반응한다 그러면, 이게 일로 들어가면, 제가 그림 그려놓을게요. 자, 일로 뛴다고 했을 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김승대 선수가 이쯤 들어갔을 때 여기다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는 건데, 이게 이 타이밍이 안 난다. 이 타이밍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김승대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원터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선택지가 진짜 많은 축구라 진짜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김승대가 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패스 타이밍이 2번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도 되고요. 이걸 넣어서 원터치로 들어가도 똑같이 김승대가 움직이는 동선은 하나인데 길이 2개예요. 선택지를 2개 만들 수 있는 진짜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았죠. 저는 이 장면이 좀 아쉬웠고요. 전반 30분 30초라고 전화하는데, 이거 김보경 선수랑 아마 김승대 선수랑 아마 오른쪽 측면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장면도 아쉬웠고, 그 다음에 후반 18분 15초라고 적어놨는데, 김승대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일루 빠져나가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크로스가 올라오고 일류첸코가 반대로 돌려놨는데 나간 장면,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뒤쪽을 굉장히 잘 털어줍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왼쪽 윙은 누구냐. 왼쪽 윙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쿠니모토, 김보경, 김승대 다 움직이고, 김승대 선수도 특히나 오른발이잖아요. 오른발이니까 이쪽 측면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만, 일로 들어가면 왼발 크로스 올리기보다 김승대 선수 뒤로 잡아놓고 뭔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단순해가지는, 템포가 떨어지는 감이 있고, 김승대 선수도 좋아하는 게 오른발잡이니까 이렇게 돌아 움직이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오른쪽이야. 그게 이제 오늘의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로 선수 투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일단 하나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타보 활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스타보라는 선수가 사실 잘 못하고 있죠, 최근에.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북 팬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스타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높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구스타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마무리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스타보는 이게 지금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얘기랑 연관이 되는 건데 구스타보 같은 경우는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발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나 이제 구스타보가 작년에 처음 와서 골 넣을 때 보시면 헤딩을 하더라도 예전에 김신욱 선수 쓰듯이 완만하고 높은 크로스,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하는 그런 크로스가 아니라 조금 강하더라도 오늘 페널티킥 얻어낸 장면처럼 이 수비 뒤를 향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크로스를 해주면 본인이 발로 뛰면서 그 낙하 지점을 잡아가지고 끊어먹든 앞에서 끊어먹든 이걸 뒤로 돌든 본인이 택해가지고 그렇게 발로 뭔가 이 마무리하는 장면을 그렇게 가는 게 강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잘했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스타보가 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중거리 슛을 때리거나 본인이 막 드리블을 엄청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구스타보는 활용법이 있는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이동국 선수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게 여기 이동국 선수는 그 몇 번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말해줬던 게 뭐냐면 이동국 선수 연계 잘하잖아요. 연계 잘하는데 이동국 선수 연계를 되게 간결하게 해요. 무슨 일류첸코처럼 막 원터치 많이 내주는 것보다도 이동국 선수는 딱 잡아주러 나와서 받아줍니다. 여기서 공 딱 받아줘요. 그 다음에 빨리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동국 선수 빨리 주고 박스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 골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여기서 나니까. 결국에 골은 여기서 나니까. 그렇잖아요. 구스타보도 좀 그렇게 써줄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구스타보는 이 골문 앞에서 크로스가 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땅볼 크로스가 들어오든가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북에서는 구스타보를 너무 헤딩 셔틀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일류첸코가 잘해서 일류첸코가 주전인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좀 아쉬웠고, 오늘도 계속 들어와서 헤딩만 하다 보니까 물론 페널티킥을 얻어내긴 했지만 구스타보의 진짜 장점은 못 살리는 게 아닌가. 특히나 그런 식의 위협적인 크로스, 땅볼 크로스도 이용 선수가 또 크로스가 좋은데 계속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뻥 이렇게 뭔가 밑동 차가지고 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런 크로스들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전북의 팀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구스타보 얘기에서 같이 나오는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 이제 한교원 선수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교원 선수는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섬세한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교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라인 쪽에 밟는 것도 좋아하고 이 마무리해야 될 때는 이 중앙에도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선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전북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작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개인 능력이 좋고 측면에서 돌파해가지고 하는 거에 익숙한 팀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로페즈 있을 때 마찬가지고 문선민 있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문선민이 곧 전역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게 생기겠지만 지금 측면의 영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한 명 뚫고 들어와 주면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걸 마무리해주는 게 구스타보가 진짜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측면이 죽다 보니까 뭔가 해답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입이 문선민 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영입과 다름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번 시즌 그 전체적으로 3월 개막을 준비하면서 윙어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지훈, 이성윤 뭐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가지고 1군에서 주전으로 뛸만한 자원이라고 하긴 아직까지는 좀 이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윙 포워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북의 공격이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 영입도 좋지만 어찌됐든 뭐 다른 쪽에서도 보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조금 이제 친한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북 쪽에서도 고민은 좀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세한 거는 뭐 말할 단계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측면을 살려줄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북이 지금 어찌됐든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씩 넣으면서 한 골이나 두 골씩 넣으면서 뭔가 골을 넣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 팬들이 너무 이번 경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감독이 문제다라던가 혹은 뭐 선수 누구가 잘못했다거나 뭐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가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팀이든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힘듭니다.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축구가 내려선 팀들 상대로는 다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맨체스터 시티도 레스터 시티한테 4대0, 5대0으로 지는 게 축구인데, 전북이 매 경기를 완벽하게 90분 내내 주도하거나 하면서 막 2대0, 3대0으로 매 경기를 이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실 그런 이유가 없죠. 축구라는 스포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는 경기도 있는 거고, 오늘은 특히나 안 풀렸던 경기고, 그 다음에 전북에 약간의 문제가 더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전북이 가지고 있는 거, 어찌됐든 몇 장면들은 잘 만들었고, 특히나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한 거는, 참, 이게 패배를 한 팀을 칭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요, 2018년 1월에 오키나와에서 인터뷰를 한 게 최강희 감독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최강희 감독님 말버릇은 바이에른 미넨을 바이에른 맨셴인가? 그렇게 항상 부르세요. 민셴인가? 이렇게 항상 부르세요. 미넨이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홈에서는 지더라도 화끈하게 져야 되고, 홈팬들 앞에서는 한 골을 넣기 위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4골 먹더라도 5골 먹더라도 한 골 넣어야 된다. 그게 우리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감명받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전북이 오늘 사실 3골 먹었지만 첫 골 먹은 다음에 밸런스가 좀 깨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깨졌을까요? 전북이 1대0으로 지는 거를 만족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느긋하게 쫓아가고 막 그냥 막 안 깨지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안 그러면 1대0으로 지지 뭐. 이런 생각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전북은 홈에서 지기 싫은 거죠. 이거 넣고 싶다. 그 마음이 컸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무패였기 때문에 조급해졌을 거라는 생각, 그 기록이라는 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세 번째 골을 먹은 다음에까지도 밀고 나와서 어찌됐든 한 골을 페널티킥이지만 얻어내가지고 넣는 골, 그걸 보면서 야, 전북은 그래도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멋있다. 제가 좀 전북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수원이 크게 이긴 팀들이 있었잖아요. 3대0으로 이긴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도 해내지 못한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전북이 어찌됐든 한 골 쫓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전북의 정신력은 아직 그렇게까지, 경기는 질 수 있어요. 마음이 안 꺾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멋있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 선수들이 오늘 정말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해야 되지만, 그걸 잘 쫓아간 전북 선수를 좀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전북이 지니까 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라는 거는 전승하는 축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팀이 지는 경기도 있어야 되고, 또 수원처럼 이번 시즌 잘하기 시작한 팀이 강팀을 연달아 잡아주면서 이런 도깨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강팀 킬러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팀이 있어야 리그 전체는 더 재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울산이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니까 이기게 되면 이제 승점이 좁아지게 됐는데,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오히려 제3자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리그가 재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북 팬들도 이번 경기가 마음에 드실 리는 분명 없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음 경기 울산이 이겨도 아직 선두인데 너무 열받아 하시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부천 FC는 최하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경기 볼 맛이 안 나가지고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 팀을 이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이 내 팀인 것을 어떡합니까? 그게 이 축구 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즐겨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밤인데요.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수업 열심히 듣고 오늘 이제 복습도 하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아지 영상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저거예요. 편집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편집하려고 그러니까 영 못 올려가지고 그냥 올리고 있으니까 재미로 심심풀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설이 길었네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